만약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한 칸 밖으로 빼놓는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성별 구분된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가족 화장실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는 길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에 가니까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따로 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가족 화장실이라고 해서 영유아들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만들어 놓은 칸을 성별 구분이 나눠진 다음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중립 화장실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족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족 화장실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이름으로 만든다면 성별 구분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밖에 가족 화장실이 한 칸짜리 화장실이 있다면 여기를 장애인 화장실로도 성중립 화장실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별 구분되기 전에 그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남자 화장실 한 칸, 여자 화장실 한 칸인데 중간에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칸을 트랜스젠더 써도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구분과 낙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각각의 한 칸짜리 화장실을 다 성별 구분 없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요. 대만의 국립과학교육관이라는 곳의 화장실인데 이곳은 모두가 사용하는 1인 칸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소변기, 남성 소변기를 사용하면 회전율이 빠르고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게 회전율이 좋아서 사람 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소변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칸막이로 가다 놔서 소변기만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앉아서 볼일 보는 사람들은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휠체어 이용인도 사용할 수 있는 큰 공간으로 하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 공간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지만 각자의 필요한 공간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손 씻는 공간으로 따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장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변기가 나왔고 여태까지 소변기 얘기를 안 하다가 소변기가 나왔는데 소변기에 대한 생각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 칸짜리 그런 큰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하는가? 이제 와상 장애인도 누워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고 그 활동 보조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접이식 침대도 여기 구성하고 있고 아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유아용 이제 안전 지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변 주머니나 월경 그 컵을 씻을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공간도 변기 옆에 바로 세면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울의 기울기라든지 세면기의 높낮이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기에 물 내림 버튼이 이 앞쪽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상벨을 누르는 것이 발 밑에 만약에 쓰러지고 엎드리게 되더라도 밑에 누워서라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의 높이라든지 이 모든 구성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 이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탭에 들어가시면 화장실의 구성 요건, 넓이라든지 어떤 구성 용품들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도구들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한 번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어리어 프리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영유아든 그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베어리어 프리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이 성중립 화장실도 베어리어 프리,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구분도 일종의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서서 싸야 된다. 남성성의 상징이지 막 콸콸콸 폭포 막 이러면서 서서 싸야 된다거나 막 오줌 싸다가 똥 싸다거나 막 이게 둘 다 안 나온다는 거야. 서서 싸야 된다는 거 오줌은 반드시. 말이 됩니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대변 보다가 소변도 나오는 거고 소변 그 전혀 그러면 대변 보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오줌 싸게요?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고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서서 오줌을 싸게 되면 집에서 자기 남성성을 운운한다거나 하면서 서서 오줌 싸는 분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못하게 가족 회의를 통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가족의 규칙을 통해서 서서 오줌 싸면요 오줌 방울들과 세균들, 박테리아들이 엄청나게 튑니다. 그래서 자기 바지랑 발등에 튀는 거는 물론이고요. 가족들의 칫솔, 치약, 거울, 수건 다 못 씁니다. 문 열면 세균, 박테리아 밖으로도 다 나가는 거예요. 절대 서서 싸시면 안 되고요. 소변기가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 소변기는 물이 고여있는 그 대변기, 양변기보다는 덜 튈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거 밖에 보시면 아시죠? 엄청 튀어있는 거. 화장실 사용하기 싫은 경험들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 소변기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오줌 분명히 튑니다. 그리고 냄새, 암모니아, 냄새, 그죠? 그 다음에 세균, 박테리아 반드시 튑니다. 그래서 앉아서 싸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인 것이고 개인 건강에도 좋다는 것들을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일본에서는 이미 교육하고 있고 앉아서 오줌 싸는 남성들이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앉아싸를 운동으로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으로,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앉아싸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 이거 그래서 피켓팅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위생에 대한 관념도 함께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여성의 공간을 침범할 것이다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해질 것이다. 아까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처벌 같은 것들은 함께 가져가야 될 논의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성소수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절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로 함께 갈 수 있는 논의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화장실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남자들이 쳐들어오거나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QR코드로 여성인 걸 인증해야 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이게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죽겠는데 막 QR코드 막 꺼내가지고 나 미쳐 어떻게 이게 뭡니까?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평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등한 세상일수록 모두에게 안전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반대로 더 안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평등하지 못한 공간, 분리와 배제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절대 우리에게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사람, 평등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 전체의 안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하죠. 근데 역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제 성소수자가 이 세상에 더 잘 살게 돼가지고 비성소수자가 더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살기 더 좋아져가지고 비장애인이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성이 더 살기 좋아져가지고 남성이 더 힘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차별은 지금도 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단어고 맞는 단어도 아니고요. 지금 너무나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내가 무언가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맞는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평등을 향한 방향이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역차별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차별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시도와 제도와 문화들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등을 위한 조치, 평등을 위한 문화, 평등을 위한 교육, 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성으로 충만한 공동체에는 개인의 실천과 구조적 변화가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처음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방향이 다 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름업 방식이라는 상향식 방법과 탑다운 방식이라는 하향식 방법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향식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가고 그다음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실천들을 하고 그다음에 나의 특권과 억압을 동시에 인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각자 속해져 있는 곳에서 전주에서 뭐 저는 인천에서 서울에서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운동을 또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장애인 인권 운동을 각자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운동들을 집중을 해서 해 나가고 또 다른 소수자들과 연계를 하고 그것을 크게 만들고 또 사회 운동을 크게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하지 않으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재밌게 그냥 오늘 여기 배경에도 eat, drink, play라고 돼 있는데 재미있게 놀고 마시면서 맥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주스도 먹고 하면서 수다 떠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대화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리, 페미니즘 동아리, 페미니즘 학회, 성소수자 인권운동 이런 곳에 나가셔서 공부하시고 운동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가 있다면 가입해서 후원도 하시고 지지하시고 운동하는데 함께 나가시는 실천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은 하향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사회 변화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즘에 다시 논의를 활활 불태우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걸 했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폭력이라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거고 차별은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과 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평등, 인권 조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센터도 만들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혐오 세력이 나와서 조례 만든다고 하면은 아주 파행시킬 정도로 난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의 중요성, 법의 제도성, 우리가 나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행정기관들, 시청들, 구청들을 계속 요구사항,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모두를 포함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권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배려, 친절, 인성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인권의 교차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지만 절대 따뜻한 마음이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실천과 구조, 문화로,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회 구조까지 실천까지 나아가야만 인권이에요. 인권은 우리 학교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일터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수많은 인종들, 민족들 볼 수 있는가? 장애인들, 나와 한 공간에 살고 있는가? 성소수자, 내가 함께 지내고 있는가? 아동부터 영유아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삶이 보여야 인권이 실천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으로 제도로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나의 역할, 오늘처럼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는 전 세계에서도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미디어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이 3단계 이론과 6단계 좁은 세상이라는 이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론은 내가 친구의 친구까지 지인의 지인 또는 가족의 친구의 직장 동료 가족의 친척의 직장 동료, 친척의 친구의 지인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3단계 이론입니다. 이 3단계까지 따지면 여러분 그 인구수가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너무나 미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요 누르는 하나, 내가 글 공유하는 거 하나, 내가 작성하는 글,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영상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고, 내가 영향을 미친 그 지인, 그 친구의 친구, 친구의 지인의 친척, 그 사람의 또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는 나와 너의 인식을 바꾸고 이 사회 구조적의 차별과 억압을 인지하게 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6단계 좁은 세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6단계까지 가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론인데요. 3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4단계부터는 그 영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나의 영향이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 사용하시죠?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페북, 카톡 막 하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회는 지금 여론으로 수집되고 있고 그것이 이 자본과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문화이고 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나는 미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더 많이 평등을 얘기하시고 차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성중립 화장실을 시도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게 돼서 결정되고 저도 조금 몰랐는데 단념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거기에 불이 지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들으면서 아무래도 당사자이다 보니까 조금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경험 이제 사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갔어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들을 안 갔어요. 집에 있는 화장실들은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은 정치화를 이제 뭐 논바이너리 퀴어 에이젠더로 정치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강의를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지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설 설치와 시민인식 차이를 메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 또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미 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찾거나 그 정보를 또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저희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제일 많이 나오고 검색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작은 아니죠. 사실은 10년 전, 10여 년 전부터 트랜스젠더들이 얘기를 해왔고 그 역사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이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식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전 국민이 100% 다 동의하는 날 만들어지는 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인식은 우리가 점점점 넓혀가는 것이고 법과 제도는 만들어서 그 인식을 끌어올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 만들고 우리처럼 시설과 공간을 또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 건물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인식의 수준도 올라오는 것이고 법과 제도는 뭐 계속 반복하지만 다 동의한다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평등을 향해 가는 사회라는 대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성평등조례도 만들고 인권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모듈 화장실도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들은 계속 이 정치가 그리고 정치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인식의 격차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자기가 그래서 속한 자기 영역에서 자기 SNS라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단체가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할 역할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간격은 점차 줄이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트랜스젠더 분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가시나요? 제 강의 중에도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것도 있고 또 이미 본인의 경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가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정성별에서 사회에서 또 정해준 대로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모가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가 정한 정체화한 성별과
좀 패싱이 되는 분들은 또 패싱 되는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화장실 잘 못 가서 참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용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쓰는 그런 뭐 작은 화장실이 있는 카페라든지 그런 곳을 자기가 아는 곳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뭐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성중립 화장실이 연관이 클까요? 이미 제정된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연관이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뭐 성중립 화장실을 얘기하거나 뭐 거기까지 저쪽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 세력 저쪽은 이미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막 트랜스젠더 뭐 성별 정정에 대한 뭐 의료보험까지도 해줄 거다 뭐 할 거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그쪽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바라는 거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거 법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거기에 전혀 명시된 바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부터 기반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 모든 나열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생리적 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차별로 이야기가 더 많이 된다면 이런 공간을 구성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담론들이 형성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나 성중립 화장실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주립대학교나 뭐 사립대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마다 이것이 뭐 거의 다 퍼져 있죠. 거의 다 퍼져 있고 제가 학부랑 석사를 한 학교도 모든 건물마다 1층은 거의 성중립 화장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법이나 뭐 이런 좀 그런 것에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곳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사회혁신센터 이런 뭐 인권단체 이런 곳들이 되겠죠. 그런 곳을 시작으로 먼저 공간이나 시설물들이 바뀌는 거고 그런 걸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겠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학교가 규칙과 법을 바꿨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물의 1층은 최소한 성중립 화장실로 휠체어 이용인도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한다라는 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야기를 계속하고 좀 더 이 법이나 사회의 인식을 벗어나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담당자가 또 결정권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실행을 하는 공간들이 차차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런 혁신센터 이런 곳, 대학교 지금도 뭐 성공회대라든지 뭐 먼저 하고 싶어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학교들에서 먼저 치고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국가가 청와대나 국회 이런 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그다음에는 이제 시청, 구청 그런 데서 설치를 하고 모두가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곳에 공공인데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그런 규칙들 조례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까지 가려면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 이제 생각을 넓히고 저변을 확대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게 완전히 연결되는 법은 아직 아니에요. 그 연결 지점들을 우리는 계속 교육으로 캠페인으로 조례들로 차차차차 차곡차곡 메꿔야 되는 점이 우리들한테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